적당한 거리감이 선물하는 평화. 제1장 침범. 지수가 찾아온 날은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카페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연필선처럼 가늘게 흘러내렸고 나는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읽는 척하고 있었다. 그 같은 문장을 3번쯤 되풀이해 읽으며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내겐 필요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기도 전에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수는 종종 이렇게 예고 없이 나타났다.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몇 곳을 알고 있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곤 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귀여웠다. 28살의 후배가 나를 의지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지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은 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 있어? 지수는 내 맞은편에 털썩 앉더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언니 이거 봐. 내가 어젯밤 11시에 보낸 건데 아직도 안 읽었어. 근데 SNS는 업데이트했더라고. 이게 말이 돼? 나는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종류의 이야기였다. 누군가 답장을 늦게 했다거나 약속을 미뤘다거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다거나. 지수는 늘 관계의 미세한 온도 변화에 전전긍긍했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진 것 같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제 만났을 때 내가 좀 피곤해 보였나? 아니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걸까?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그녀는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내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사실 내 안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수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대가 답장을 늦게 보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몰랐다. 아니,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녀에게 관계란 언제나 전부이거나 무였다. 함께 있으면 완전히 밀착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다. 언니는 이해해. 그렇지?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지수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문득 한 단어를 떠올렸다. 침범. 그렇다. 이건 침범이었다. 물리적인 침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지수는 내 시간에, 내 고요에, 내 호흡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녀의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모순된 감정이 나를 지치게 했다. 지수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답장을 늦게 보낸다고 해서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기 불안을 토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불안을 받아줄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동의도 없이. 비는 계속 내렸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나는 자꾸만 추워지는 기분이었다. 지수의 말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누군가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온기가 따뜻함이 아니라 열기로 느껴질 때가 있다. 숨이 막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살기 위해. 침범은 언제나 선의에서 시작된다. 지수는 나를 믿었기에 찾아왔고 나는 그 신뢰를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무게가 된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친밀함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다시 깨달았다. 관계에는 문이 필요하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문. 서로가 노크하고 허락을 구하는 예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없다. 제2장 경계. 박 씨의 카페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규칙이라기보다는 분위기 같은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손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박 씨는 카운터 안에서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주문을 받을 때도 커피를 건넬 때도 그는 최소한의 말만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요. 네. 그게 전부였다. 처음 이 카페를 찾았을 때 나는 그 무뚝뚝함이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다른 카페들은 오늘 날씨 좋죠? 그 같은 안부를 건네거나 이 원두 새로 들어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같은 추천을 하는데 박 씨는 그런 게 일절 없었다. 주문한 커피만 정확히 내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몇 달 다니다 보니 알게 되었다. 박 씨의 무뚝뚝함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는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주로 앉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온도, 내가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것까지. 단지 그는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글을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지수와의 일 이후로 나는 계속 거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면 질식할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간격에 대하여. 박 씨가 커피를 가져왔다. 내가 주문한 아메리카노였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접시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마들렌 한 조각이 담겨 있었다. 서비스예요. 박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나는 그 마들렌을 한참 바라봤다. 왜 나에게 이걸 주었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박 씨에게 묻는다는 건 어쩐지 그가 지켜온 경계를 넘는 일 같았다.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버터 향이 입안에 퍼졌다. 달지 않고 담백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박 씨가 관계 맺는 방식이구나. 말하지 않고 건네는 것. 설명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 상대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그날 이후로 나는 박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배우려 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그가 손님들과 맺는 관계의 방식을.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면 박 씨는 말없이 따뜻한 허브티를 내왔다. 할머니가 주문하지 않아도 그녀가 커피보다 차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오면 아메리카노를 평소보다 진하게 내렸다. 하지만 그는 힘내세요라거나 시험 잘 보세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커피가 그 말을 대신했다. 박 씨는 선을 넘지 않았다. 손님의 사생활을 묻지 않았고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히 그만큼의 배려를 건넸다. 그만큼이라는 게 중요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적정한 온도.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우산도 없이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로 다가갔다. 죄송한데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손님도 아닌데.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쪽입니다. 여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박 씨는 수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다. 여자가 나왔을 때 박 씨는 말했다. 비 그칠 때까지 앉아 계세요. 이건 서비스고요. 여자는 놀란 듯 박 씨를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박 씨는 천천히 드세요라고만 말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는 그 여자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고 왜 비를 맞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공간을 내어줬을 뿐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경계란 냉정함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 지수는 내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 했다. 자기 불안을, 자기 상처를, 자기 기대를.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게 친밀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다.
그는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한 것만 건넸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었다. 부담스럽지 않았으니까. 빚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셨다. 식기 전에 마시는 커피는 쓰지 않았다. 박 씨가 내린 커피는 늘 그랬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농도. 그 적당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경계를 긋는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그날 박 씨에게서 그걸 배웠다. 제3장 기대.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나 요즘 괜찮아. 언니 말 듣고 생각 좀 해봤어. 고마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지수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 고마워라는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저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며칠 뒤 지수가 선물을 들고 나타났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다. 언니 이거. 저번에 도움받아서. 아니야, 이럴 필요 없는데. 받아. 나 언니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 나는 거절했지만 지수는 우겼다. 결국 선물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 포장을 뜯었다. 비싼 핸드크림이었다. 내가 평소 쓰지 않는 브랜드였다. 지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비싼 걸 사온 것 같았다.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그 핸드크림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쓰지 못할 것 같았다. 쓸 때마다 뭔가 빚진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몇 년 전 내가 35이었을 때의 기록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다. 왜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나면 그들이 고마워해주길 기대하는 걸까? 그때의 나도 지금의 지수처럼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다. 친절은 친절로, 배려는 배려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기대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박 씨의 카페로 갔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카페 안이 한산했다. 박 씨는 카운터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박 씨를 지켜봤다. 그는 늘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았다. 손님이 많든 적든 그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 커피 맛있어요 라고 말해도 오늘은 좀 쓰네요 라고 말해도 그는 감사합니다. 또는 다음엔 조절해 볼게요 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칭찬에 들뜨지도 불평에 상처받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커피가 나왔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박 씨에게 물었다. 사장님,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면 기분 안 나빠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 입맛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커피는 제가 최선을 다해 내리는 거니까.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니잖아요. 그럼 맛있다고 하면요? 그건 고맙죠. 근데 그것도 제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손님이 맛있게 드시면 됐지, 꼭 말로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좋은 커피를 내리는 건 자기 몫이지만 손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손님의 몫이라고. 그래서 그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나는 지수를 떠올렸다. 지수는 상대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보상을 기대했다. 자기가 보낸 마음이 똑같이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건 거래였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었으니 너도 얼마를 줘야 한다는. 나 역시 그랬다. 지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서 은연중에 그녀가 달라지길 바랐다. 내 말을 듣고 성장하길,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길,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단단해지길. 하지만 그건 내 기대일 뿐이었다. 지수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건 지수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고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지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언니, 나 또 힘들어. 전화 좀 할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실망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그런 애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전화 받기 어려워. 내일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전화를 걸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떳떳했다. 나는 지수의 모든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없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다. 지수는 응, 괜찮아라고 답했다. 섭섭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수를 진짜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지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핸드크림을 꺼냈다. 손등에 발랐다. 향이 진했다.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지수의 마음을 받는 것과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별개였다. 나는 지수가 고마워할 필요도 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가벼워진다. 제4장 고독. 겨울이 왔다. 카페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눈 내리는 풍경을 찍었지만 나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얘졌다. 지수에게서 연락이 뜸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처음엔 괜찮은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다. 지수에게도 지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요즘 나는 많이 혼자 있었다.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외롭다고 말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을 때 비로소 내 호흡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의 카페에 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카페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박 씨는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고 기계를 닦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박 씨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계세요. 그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내렸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순간. 한참 후 박 씨가 내 테이블로 왔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서비스예요. 마감하기 전에 남은 거라. 감사합니다. 박 씨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늘 카운터 안에 있었고 손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법이 없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요즘 자주 혼자 오시네요. 박 씨가 말했다. 네.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저도요.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시작했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싶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어요? 번아웃이 왔었어요. 카페 연지 2년쯤 됐을 때. 매일 손님들 웃으면서 맞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은 저를 좋아했지만 저는 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가 있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바꿨죠.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손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처음엔 손님들이 많이 떠났어요. 저를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래 남은 손님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간섭받지 않는 공간을 원했던 거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충만해요.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제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지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제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박 씨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대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를 지켰고 그렇게 지켜진 자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었다. 그럼 사장님은 이제 사람이 필요 없으세요? 박 씨는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필요하죠. 근데 절박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절박하면 관계가 무거워지거든요. 상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서로 지쳐요. 나는 지수를 떠올렸다. 지수는 관계에 절박했다. 누군가 곁에 없으면 견딜 수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도 자기도 지쳐갔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 씨가 말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제가 카페하면서 배운 거예요. 박 씨는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카페는 고요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나는 그 고요 속에 앉아 있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눈이 옷에 내려앉았다. 차가웠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신뢰에 있을 것이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하지만 나는 혼자였고 그게 외롭지 않았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었다. 오히려 충만이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온전해졌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상대를 질식시키지 않는다. 자기 안에 충분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모든 걸 채우려 하지 않는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집.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불을 켜고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독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제오장 연대. 봄이 다시 왔다. 1년이 흘렀다. 박 씨의 카페 앞에는 벚꽃이 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나는 여전히 이 카페에 다녔고 박 씨는 여전히 과묵했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오랜만이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지수는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머리를 짧게 자른 것도 달라진 점이었다. 언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지수는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예전처럼 급하게 말을 쏟아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메뉴판을 봤다. 뭐 마실래? 카페라테. 지수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다. 박 씨와 짧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다. 나는 지수를 바라봤다. 뭔가 달랐다. 불안한 기운이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을 억누르려 애쓰는 기색이 없었다. 잘 지냈어? 내가 물었다. 응. 나름.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나 상담받기 시작했어. 한 달에 2번씩. 그래? 응.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선생님이 그러더라. 내가 관계에 불안한 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래. 혼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랑 마주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때? 혼자 있어 보니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근데 억지로라도 혼자 있어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아니, 괜찮다기보다는 필요하더라.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언니가 그랬잖아.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커피가 나왔다. 박 씨가 테이블에 놓으며 지수에게 말했다. 라테 아트 연습 중이에요. 좀 삐뚤어졌네요. 지수는 컵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예쁜데요? 고양이 같아요. 하트 그리려고 했는데. 박 씨도 웃었다. 그는 곧 카운터로 돌아갔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 카페 사장님 되게 좋은 분 같아. 말은 별로 안 하시는데 뭔가 편하네. 그렇지? 응. 부담이 없어. 다른 카페 가면 사장님이 자꾸 말 걸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놔둬. 그게 좋아. 나는 지수를 보며 생각했다. 변했구나. 예전의 지수였다면 이 고요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 계속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확인해주길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수는 이 적당한 거리를 편안해했다. 언니,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지수가 말했다. 관계가 끈끈해야 좋은 건 줄 알았거든.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모든 걸 공유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금방 지쳐. 서로한테. 맞아.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느슨한 관계 같아.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고. 그래도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진짜 관계 아닐까? 나는 커피를 마셨다. 지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단단하게 묶으려 한다. 틈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거리가 생기면 무너지는 줄 안다. 하지만 사실 관계는 느슨할 때 더 오래 간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진다. 너 많이 자랐다. 내가 말했다.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언니 고마워. 그때 내 말 다 들어주고. 아니야.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아니야. 언니가 있었기에 내가 견딜 수 있었어. 언니는 날 붙잡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잖아. 그냥 옆에 있어줬어. 그게 큰 힘이 됐어. 나는 지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꼭 쥐지 않았다. 그냥 살짝 닿는 정도로. 지수도 내 손을 꽉 잡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카페를 나서며 나는 박 씨에게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박 씨는 늘 그랬듯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손님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적당한 거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연대란 무엇일까? 함께 모여서 크게 외치는 것만이 연대는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상대가 필요할 때 그곳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연대가 된다. 우리는 너무 뜨거운 관계를 꿈꾼다. 불타오르는 사랑, 열정적인 우정, 끈끈한 유대. 하지만 뜨거운 것은 금방 식고 타오르는 것은 재가 된다. 오히려 미지근한 온도, 느슨한 연결, 적당한 거리가 더 오래 간다. 박 씨의 카페가 그랬다. 손님들은 이곳에 오지만 서로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연대감이 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 존중이 곧 연대가 된다. 지수와 나도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하지만 서로를 붙잡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다. 바람에 흩날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관계도 그런 것 같았다.
찰나의 만남, 짧은 인연,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는 살아간다. 너무 꽉 잡으려 하지 않고 너무 멀리 밀어내지도 않으며 적당한 온도로. 나는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느슨하지만 단단하게. 뜨겁지 않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